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이 좋은 날, 또 비는 오지만 한자리에 모인 것도 인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계속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란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조금 뭐랄까 좀 생경하지 않은가요? 정의가 대한민국에서 다르고 일본에서 다르고 중국에서 다르고 미국에서 다르고 영국에서 다르고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우리에게 독특한 다른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좋습니다. 정의는 어디서나 정의죠. 그렇죠? 아주 그냥 간단한 예를 들자면 소고기는 어디서나 소고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힌두교가 주 종교인 지방에서 소고기는 뭐죠? 금기시, 터부시. 소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대상이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소고기는 어디서나 소고기입니다. 그래서 정의란 어디서나 정의죠. 옳은 것, 공정한 것. 그런데 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정의란 것을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정의는 어디에서나 정의이지만 각 사회별로 그 정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실현함에 있어서 장애 요인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문화에 따라 역사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관념이나 전통이나 또는 다수의 그 시대 사람들이 느끼고 생활하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상태, 발생한 사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정의가 구현되고 이행되는 과정에 조금씩 다양하고 다른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별로.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를 별도로 이야기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회와 다른 정의를 찾는 작업이 아니고 정의란 것은 어디서나 똑같지만 그것이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왜 우리는 정의에 목말라 하는가? 왜 우리는 정의에 그만큼 갈구하고 구현해내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주제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 들어보셨겠지만 과연 우리 현 상황은 어떤가? 이것부터 한번 진단하고 들어가 보죠. 물론 다양한 여러 잣대들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흔하게 우리 피부에 딱 와닿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과연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얼마나 공정한가? 라고 느끼는 정도일 것입니다. 대부분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으로 표현되죠. 어떨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내가 생각할 때에는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정의로운 것 같아, 공정한 것 같아. 인간 사회가 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면 대체로 정의로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정도 내가 받아들이고 유지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 만족스러워. 라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 정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문제인 것 같아.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개선되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한 89% 되시네요.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뭔가 조금 아직은 판단이 이르신가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가요? 그러시겠죠. 여러분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대한민국 사회 샘플은 조금은 여러분과 좀 유사하긴 한데요. 조금은 좀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 아시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 교수이고요. 이분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자신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상당히 고무되셨어요.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정의로운 나라인가 보다. 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초청을 했을 때 마다 않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강의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도 했지만,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어요. 그분이 주로 살고, 겪고, 경험하고, 연구하고, 강의한 대상이었던 미국 사회와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비교해보고 싶었던 거죠. 똑같은 질문지. 핵심은 과연 당신이 살고 있는 사회는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응답률이 어떨까? 인식들이 어떨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73.4%, 대다수, 여러분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대다수 73.4%의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거꾸로였죠. 64%에 달하는 미국 시민들이 대체로 공정하다, 내가 받아들일 만큼은 공정하다라고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체감적, 주관적인 차이일 수도 있겠고, 실제로 시스템이나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우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상을 그렇게 놓고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왜? 라는 질문이겠죠. 왜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공정함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까? 그리고 그만큼 사실 그닥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 책은. 예, 제가 읽어보고 또 교수 시절에 교재로도 사용을 해봤지만 그렇게 재미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의 책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200만 부가 넘게 팔렸으니까. 제가 쓴 책 12권을 다 합쳐도 몇만 부 될까 말까인데 그 책은 그냥 제 책이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왜 그럴까라고 살펴봤더니 우리 많은 이제 그 학자들의 분석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의에 그만큼 목말라 하고 있다. 그만큼 갈증을 느끼고 있다. 라는 반증이다. 그래서 책을 꼭 읽지 않더라도 사기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그 욕구의 반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만 사실 정의에 관심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인간이라면 다 그렇고, 제가 전공했던 범죄 심리학 분야에서는 사실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동물과 인간이 다른 그 핵심은 정의에 대한 갈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는 2008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CLA에서 실험을 통해서 한번 입증이 된 적이 있어요. 쥐와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은 성별, 나이별, 다양한 그 객관적인 조건별로 균등하게 모집이 된 대상자 분들이었고요. 실험을 해본 거죠. 어떤 실험을 해봤느냐. 대뇌의 다양한 그 부위에 대한 측정 장치를 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 준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그 핵심은 뭐였냐면 쥐와 인간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만들어 줘 봤어요. 쥐를 여러 마리를 같이 같은 공간에 두고 각각의 쥐마다 다른 크기의 치즈를 준 거예요. 한 쥐에게는 10g, 다른 쥐는 5g, 또 다른 쥐는 3g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때 과연 그들의 대뇌에 변연계, 선조체, 보상 중추라고 하죠. 행복감, 성취감, 만족감을 느끼는 그 중추의 활성화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치즈를 주었다는 것, 치즈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에겐 차이 없는 활성화가 나타난 거예요. 다 기뻐한 거예요. 옆에 쥐가 얼마를 가졌든 간에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공정함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런 평가도 하지 않으며 인식도 없는 거죠. 다만 다 먹었는 남들이 계속 먹고 있고 더 남아있다면 가서 좀
더 먹으려 하긴 하겠죠. 사람에게 유사한 상황을 한 조건을 줘봤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청소라는 과제를 줬습니다. 똑같은 공간에. 그리고 청소의 대가로 1시간 동안 청소하고 그 대가로 한 사람에게는 $5, 또 다른 사람에게는 $10, 또 다른 사람에게는 $15를 줘봤던 거죠. 그랬더니 남들이 얼마 받았는지를 몰랐을 때는 어떨까요? 이거 뭐 괜찮네, 그렇죠? 기분 좋죠.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영상을 본 순간 어떨까요? 선조체가 급격하게 활성화의 정도가 약화되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 오히려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인간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 그 상황을 맞닿는 순간 거기에 대한 반발감이 들고 기분이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아마도 고도의 사회화된 사회에서 규칙을 가지고 윤리도덕이라는 명제를 부여받으며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 상태에서 생존 그 자체 이외에는 별다른 조건이 부여되지 않는 야생의 동물들과의 가장 커다란 차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의에 대한 갈구가 심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사회에서 공정함이 결여되어 있다. 또는 그렇다고 느낀다라는 것이겠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 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다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기회가 내게는 다른 사람보다 덜 부여된다. 누군가는 공정하지 않은 다른 기준으로, 다른 이유로, 다른 원인으로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고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고 뭐 이런 것이겠죠. 지금 부동산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민심의 분노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그게 뭐 공정한 노력의 대가라면야 다 인정하겠죠. 다들 부동산 검색 탐색하고 어디에 투자를 할까 했는데 누구 성공하고 누구 실패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가질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누군 어떤 곳에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았고 또는 아파트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4억, 5억이 뛰어버리고 어느 누구는 받은 게 없어서 그냥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노동하고 기술 배우고 공부하고 취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아무리 해봐야 손안에 쥘 수 있는 소득은 쥐꼬리만 하고 아무리 평생 노력해봐야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게 뭐냐? 뭐 여기서 나타나는 불공정함, 정의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겠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최근에 여러 취업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 공기업, 강원랜드가 대표적이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균등한 기회나 정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사회는 왜 이래? 라는 느낌이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폭발했던 것이 지난 2016년 10월, 11월, 12월에 불타올랐던 정유라라는 한 사람이 던져준 우리 사회의 엄청난 숙제였죠. 금수저, 운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 이야기까지 나왔던.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모두가 완전한 공정, 완전한 정의, 완전한 평등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모가 재벌이면 당연히 그 자녀가 그러한 재벌의 재산을 통해서 출발을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 정도 감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재산적인 이익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그렇죠?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특혜를 받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인격적인 비하를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 자체, 우리가 느낀 정의에 대한 갈구, 이 부분의 원인,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다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에게만 고유했던 것은 아니죠. 어떤 나라에서든지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떤 나라에서든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나 그랬습니다. 불공정성이 있었고 부패가 있었고 결탁이 있었고 심지어 미국의 자본주의 초기에는 돈 가진 자들끼리 서로 결탁해서 가격을 조정하고 임금을 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사회에서 트러스트 반대, 반트러스트법이라는 걸 만들기까지 했죠. 그것이 그 사회에서 공정함을 지켜내오던 과정이고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디게 공정함의 진전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문제를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각 분야별로 뭐 이야기하자면 일주일 열흘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법농단 문제가 일어나죠. 사법농단이 왜 생기느냐, 또 검찰의 부패는 왜 생기느냐. 가장 정의로워야 할 그 사법 분야에서 나타나는 이런 불공정성과 불의의 문제, 정관예우의 문제, 또는 뭐 법조 3년간의 유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별도로 떼어내서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을 거예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 또는 뭐 법원 행정처의 개혁, 뭐 다양한 또는 법관의 인사제도의 개선, 교육에 있어서의 정의. 왜 우리 교육이 이렇게 불공정한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제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회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 각자 분야에서 논하기로 하고 우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해야 할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더 투명성과 공정성과 정의로움이 향상되는 거나 반대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시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공정성과 투명,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정의의 적들 때문이다라고 저는 인식합니다. 정의의 적들 때문이다. 어디선가 분명히 그러한 정의의 진전을 원치 않는, 싫어하는, 공정성이 개선됨을 무서워하는 누군가 있죠. 그러니까 공정성이 더디게 진척되는 것이 오히려 후퇴할 때도 있고요. 그런 부정과 부패의 고리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불공정성의 개선으로 향하는 입법들이 방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싫어할까요? 누가 정의의 적들일까요? 말로는 입으로는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 문제를 한번 우리는 사회적으로 좀 자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는 어디서나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들여다보면 쉽지 않죠. 정의끼리 싸우는 모습들이 보이죠. 우리가 말하는 게 정의야. 너희들은 틀렸어. 아니야, 우리가 맞아. 너희들이 틀렸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예가 광화문, 대한문 앞에서 일단의 태극기를 든 분들과 일단의 다른 시민들 사이에서 서로가 사회를 위해서, 서로가 정의를 위해서 상대방을 틀렸다고 하는 그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도대체 왜 생길 것인가라는 거죠. 그 이면에도 저는 정의의 적들이 있다고 봐요. 그분들께 편파적으로 공개되고 공급되는 정보에 문제가 있죠. 우리가 흔히 뭐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꼭 가짜뉴스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한쪽으로 편향된 정보를 계속 공급하면서 그분들의 정의관념을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주셔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서주셔야 이 땅의 정의가 회복되고 수립됩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정의의 상대론이죠. 그래, 정의, 좋아. 어렸을 때도 동화에서나 만화에서나 영화에서나
정의의 사도를 보고 난 매료됐었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 당연히 좋고, 나도 거기에 기여하고 싶고. 그런데 저쪽에서는 자기들이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에서는 이들이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결국은 뭐지? 역사를 돌이켜보니 정의란 건 결국은 승자들의 정의 아닌가? 데피니션 정의 말이죠. 누가 정의를 정의하느냐? 힘이 있는 자가 정의를 정의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정의 상대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무엇이 옳은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탐구하기보다 무엇에 집중하게 되어 있죠?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되어 있죠. 내가 힘이 세고 우리 편, 내가 정치적으로 보자면 진보나 보수로 나뉜다 그러면 진보가 정의인가 보수가 정의인가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2018년에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확인해보고 그 결과가 설사 내가 믿고 주장하고 생각하던 것,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 상대방이 나와 논쟁하고 나와 다른 것을 내세우던 그들이 옳은 것으로 판명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갖춘 채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가 탐구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사회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광범위한 정의의 상대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질 시간에 우리가 옳음을 정의 내리고 확고히 하고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의 정의를 넓게 퍼뜨리자라는 그것이 더 강하죠. 힘을 더 키우자. 힘을 더 세를 불리자. 더 많은 사람이 우리 함께 하도록 하자. 그런 상황들이 저는 많이 아파요. 아프고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된다면 정말 옳다고 믿는 신념을 가진 분들조차 옳아서가 아니고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한 집단 이기적인 게임이나 스포츠 같은 그러한 활동에 천착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쉬운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2차 세계대전이죠.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철학의 고장, 칸트, 헤겔, 가장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우리는 왜 사는지에 대한 차갑고 이성적이며 냉철하며 양심적인 그런 탐구와 노력과 자기 비판을 하려고 했던 학문적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다른 소리 하지 마. 무조건 우리는 뭉쳐야 해.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아리안, 민족, 백인, 순수 혈통. 그 자체가 정의라고 규정을 짓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1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에 외부에서 강요된 잘못된 조치들, 그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독일, 그리고 그 틈을 타고 재물을 쌓고 빼돌리는 유태인들, 그리고 일자리를 다 빼앗는 유색인종들, 이민자들, 외국인들, 그리고 순수함과 우수함이 떨어지는 정신질환자들, 범죄자들, 이러한 열등한 종자들, 이들을 다 몰아내고 순수한 아리안 혈통의 제국을 건설하고 전 세계를 우리의 올바른 이념과 사상과 제도로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자. 이게 히틀러가 주장했던 그 당시의 독일의 정의였죠. 여기에 독일인들은 열광했습니다. 다수가 뭉쳤습니다. 히틀러가 힘센 자였나요? 히틀러가 부유한 자였나요? 히틀러가 신분이 높은 자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육군의 부사관, 우리로 치면 상사 계급이었던
다른 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독일 국민들이 처해 있었고 빠져 있었던 열패감, 분노, 불만, 그 경제적인 어려움, 이 부분을 파고든 것이죠. 그리고 유태인과 이민족과 유색인종들에 대한 미움과 혐오와 분노와 불만 파고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으킨 것이 유럽에서의 전쟁이었고 아시아에서의 일본 제국주의와 만나면서 세계를 전쟁의 광풍으로 빠뜨리고 그 피해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선조들이 1919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외치고 가꾸어 내려고 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그 아름다운 나라는 그런 집단 이기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런 침략을 하려고 강성해지려는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향합니까? 어떤 나라가 되고 싶어 합니까? 우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되찾을 필요가 있고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정의의 적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살펴봤습니다. 특히 2012년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직접 사회 현상에 뛰어들어서 접하고 논쟁하면서 관찰한 참여 관찰자로서 살펴본 대한민국의 그 실상과 상황은 상당히 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문제겠다. 심각하다. 마치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던 독일의 나치즘의 광풍과 유사면도 발견이 되고요. 사람들을 일단에 그것이 꼭 구구나 어떤 태극기를 내세우는 그분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형태의 세몰이, 우리가 남이가, 우리 편 좋은 것, 무조건 상대방은 나쁜 것, 우리 중에 적은 또 누구일까 찾아내고 그러한 움직임과 광풍 같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여기저기 소용돌이로 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세 부류의 정의의 적들을 저 나름대로는 찾아내고 분류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첫째, 정말 정의란 것은 살떨리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음을 가정한 상태에서 열어놓고 토론하면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함께 찾아나가는 과정이어야 할 텐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라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우리와 다르면 틀린 거야 라고 몰아붙이는 그 상황을 조장했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혹은 그런 현상을 그대로 방관하면서 쇠몰이에 가담하는 그들을 저는 정의의 적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실제로 정의가 확인되고 확립되고 확산된다면 직접적으로 손해나 피해를 입을 사람들인 거죠. 가장 단적으로는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들. 물론 길거리에서 강도, 도둑, 성폭행, 살인하는 범죄자들도 있겠지만 재벌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배임, 형법이나 상법상의 처벌에 해당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들춰내져지고 따져봐지고 그리고 절차가 확립되어서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면 당장 피해보고 손해를 보겠죠. 그들은 결사적으로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의 범죄자들이나 또는 경제적 범죄자들이나 공직 범죄자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드러나고 봤지만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대통령 또 여러 장관, 청와대 무슨 수석 비서관 이런 고위 공직자들, 검사들 이런 분들 스스로가 다 범죄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공고한 권력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상황들이 범법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조사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의로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야만 그들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의의 적들이죠. 문제는 그러한 직접적으로 스스로가 범죄나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제1차적 정의의 적들이라면 그들은 결사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정의가 이 사회에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둘째 정의의 적들은 정의 위반, 그것이 범법이건 비윤리이건 부도덕이건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자들.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농단 또는 형사사법제도 가장 큰 문제이죠. 있는 그대로 자신들이 부여받은 역할, 훈련받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73.4%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한 답의 이면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발부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사건 어떤 사람에게나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조건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가, 그의 변호사가 정관인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로 인해서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인식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수사가 행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심지어 재판까지도 거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고무줄 잣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어떻게 본다면 1차적인 자기가 범법 행위를 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좀 더 불공정해지기를 누구나가 다 그러는 것인 것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져나갈 때 사실 사회는 혼탁해지고 불공정이나 불법이나 부도덕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 정의의 적들은 더 악질적인 거죠. 스스로는 사실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재량권의 남용인 거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경찰관도 그런 힘이 있습니다. A 노래방, B 노래방이 둘 다 업태 위반, 미성년자에게 음주 또는 뭐 여성 접대 불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하는데 A 노래방만 단속하고 B 노래방은 단속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죠? 검찰, 재판, 법원 또는 기타 공무원으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 그들이 다소간의 재량권에 편파적인 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회에는 그들 스스로는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 인해서 사회 정의는 왜곡되고 뒤틀리고 잘 이유도 모른 채 일반 시민들은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억울하고 불공정하고, 쥐들은 옆에 쥐가 자기보다 더 많은 치즈를 갖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불쾌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유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불쾌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분노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연하게 퍼져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될 거예요. 세 번째 정의의 적들은 조금 더 심각한, 조금 더 강한, 조금 더 은밀한, 조금 더 비밀스러운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힘과 세력이죠. 현재의 이 사회의 기득권, 이 사회의 중요한 어떤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의 정의의 수준, 공정성의 수준, 청렴성의 수준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분들. 왜 그럴까? 그분들은 그러한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배력이나 기득권이나 이익을 보다도 공고히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세습시킬 수가 있고 현재 체제를 유리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분들이 누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 모두가 많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분들일 겁니다. 아마도. 때로는 그분들이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정치 권력보다도 강한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자신들의 친구들과 연대를 맺고 국가보다 더 강한 힘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큰 숙제이고 문제이고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겠죠.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저에게 동의하신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정의적들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건 우리 사회가 괜찮다면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단 한 분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 수준, 공정함의 수준이 받아들일 만하다. 그냥 놔둬도 되겠다라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해야 하겠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커다란 단위의 변혁은 지금 계속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단 정권의 교체라는 정치 권력의 변화라는 것을 통해서 보다 더 공정하고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렇다라고 주장한 저희들이죠. 그런 사람이 한번 정치, 그리고 경제, 행정, 사회, 교육 등을 설계하고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1년여가 훌쩍 지났는데 그동안 한 게 뭐야? 라는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워졌나? 조금 더 공정해졌나?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게 느끼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저희 먼저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성과 자숙의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의원 동료분들과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물론 쉽게 생각을 하자면 심리학에서 외적 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남 탓하면 사실은 되게 쉽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미 전 정권 지난 9년간 쌓여있는 소위 적폐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성과는 잘 안 납니다. 말하긴 쉽죠. 마음은 편하죠. 하지만 그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려면 뭐하러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뭐뭐 때문이 아니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과거 9년간의 적폐 때문에가 아니라 과거 9년간의 적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표를 주십시오라고 요청드렸고 표를 주신 국민들께 이제는 보답해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무척 마음이 무겁고 많이 아프고 힘들고 하지만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잘못을 한다면 더 세게 더 강하게 혼내주셔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다시 그 기회를 부여받든 아니면 다른 쪽에서 기회를 부여받든 약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더 세게 얻어맞는다. 라는 그런 명확한 교훈을 주셔야 되겠죠. 정치를 통해서 정의의 적들과 싸워나가고 정의의 적들을 조금씩 바꾸고 그들을
제어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의 정의 수준, 공정함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 과정에 더 이상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게 하고 또는 건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건 자명합니다. 그건 저희들의 몫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주인인,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께서도 제게도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당신 국회의원들 잘하라고 내가 욕도 많이 하지만 그건 그거고 나도 뭔가 좀 바른 방향의 역할과 참여를 하고 싶은데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들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인들, 정치 권력은 늘상 언제나 약속하고 인정받고 표받으려고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들도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착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니고요. 종교단체도 아니고 각자가 욕심과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안에도 문제가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하고 고쳐 나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어느 한 정치 집단이나 정치인을 무조건 신뢰하시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시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비판하시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조금 이제 근원적인 문제인데 정의의 적들 2, 두 번째 단계 정의의 적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고 타겟팅해야 하고 빨리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느끼는데 판검사, 그렇죠? 경찰관,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때로는 언론사의 그 주필이나 편집이나 언론 권력을 가진 분들도 여기 포함될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의 그런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도 교육 권력자들이죠. 그분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사익이 가미되거나 끼리끼리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파괴하는 이 부분에 저는 이제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걸 빨리 좀 개선하고 억제해 나가야 이 대한민국의 공정함과 정의 수준이 빨리 향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죠. 범죄자가 많아서 정의롭지 않다?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자기 딸에게 주고 경찰이 자신과 관련된 사람 봐주고 누군가에게 정보 주고 뒷돈을 받고 검사가 구속에 있어서의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것이냐 불기소를 할 것이냐 이러한 자신의 권한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편파적으로 사용을 하고 재벌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나중에 퇴직하고는 그 재벌 기업에 이사로 취직하고 판사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사회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불공정성이 만연하도록 만들고 그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만들므로써 세상은 썩었어 라고 느끼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저는 그 정의적들 이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 각자는 훌륭한 분들이죠. 최선을 다했고 경쟁에서 이겨냈고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라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요? 처음부터. 진경준, 우병우, 김기춘 이런 분들이 나는 검사가 돼서 돈과 권력을 움켜쥘 거야. 정의? 개나 주라 그래. 난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나쁜 짓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 거고 마음대로 세상을 호령할 거야 라고 출발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이 변모해가는 과정들이 있죠. 첫 번째 그 신호, 첫 번째의 문제는 저는 우리 모두가 이야기하는 연고주의라고 해요. 연고주의. 제가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도저히 이해를 못했던 게 있는데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누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행정고시 합격하거나 그러면 그의 고향 마을이나 그가 사는 곳에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또는 그의 출신 학교에서.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순수한 축하의 의미가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을 조금 가미해서 얘기를 하자면 조금 다른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언제든 힘들고 어려울 때 청탁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이번에 사법시험 합격했어. 이번에 판사가 됐어. 이번에 검사가 됐어. 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 판사나 검사 한 명은 있어야지. 그게 어려우면 경찰관이라도. 또 다른 쪽에서는 의사 한 명 있으면 언제든 입원실 부족하고 응급실 순서 밀릴 때 빨리 급행으로 편의를 받을 수 있지. 당연하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요. 그것이 상식인 것처럼 일컬어지는 우리 사회 분위기는 바로 그런 정의의 적들 두 단계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나가 용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해나가는 미풍양속인 것처럼 계속 확대 재생산, 강화하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우리들의 일상적인 대화와 일상적인 인식과 관행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업무 중에 예를 들어 나는 90%는 정말 공명정대하게 하겠지만 약 10% 정도는 그렇게 내게 도움도 주고 나와 함께하고 피를 나누고 혹은 내게 기대고 그분들을 위한 선물 같은 역할로 하겠어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은 그 10%보다 좀 더 많이, 어떤 분은 그보다 좀 더 많이. 국회의원이 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경찰관 때도 유사한 현상들을 많이 봤어요. 어제 혹시 방송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화의 희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친구라면 죽고 못 살 정도로 부모님에게 뭐 두드려 맞는다 하더라도 공부보다 우선 친구를 찾아가고 이렇게 친구라면 죽고 못 살던 사람이었는데 경찰관이 되면서부터는 친구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없습니다. 있죠. 친구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예,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는 있지만 친구들과 만남이 없어요. 만남이 없어요.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상식적인 연락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이 바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공직의 공유화 같은 거예요. 우리 친구 중에 누군가가 공직에 있으면 그걸 친구들끼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서 저는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경우에 그러면 나와 친구 관계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정한 아니겠어요? 쥐들에게 다른 크기의 치즈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국회의원 역시 유사한 모습들이더라라는 거죠. 정치도 유사한 모습들이더라. 지역위원회도 그런 모습들이더라.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보다도 우리 사회를 좀 더 공정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자라는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자라는 내걸고 있는 대외적이고 공개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인데도 그런 역할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친소관계에 따라서 누구와 더 가깝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구에게 영어로 favor라고 하죠. 어떤 조금 더 특혜로운 혹은 좀 더 유리한 이러한 역할들 일들을 하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환경과 풍토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무척 낯설고 무척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나하나를 다 적발해내서 문제 삼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첫째,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정의가 마치 우리 사회에선 좀 특별하고 다른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정의는 정의다.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시대 정신을 담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 정의의 실현을 막고 방해하고 장애로 작용하는 그 특수한 요소들, 다른 사회에 다른 요소들이 있겠죠. 우리 사회에 있는 그 요소들을 좀 정직하고 용감하게 좀 맞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 그 연고주의라는 거죠. 정말 한번 공정함이란 거 좀 실현해보자라는 겁니다. 특히 정치를 하고 계시고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정당이나 지역위원회, 각 위원회에 참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께 저는 더 직접적으로 좀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습관적으로 관행화되어 있고 혹시 내가 그것을 이용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친소관계, 강한 자에게 조금 더 무엇인가를 내가 노력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그 반대급부로 무엇인가 기대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관행과 이별하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뢰가 생깁니다. 제가 계속 경찰관 시절에 저희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 뭐 음주운전 걸렸네, 폭행 사건이 있었네, 사기 피해를 당했네, 무수하게 전화 걸려왔을 때 그들 대부분의 심리 속에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범죄 저지른 것을 용서받거나 어떤 커다란 특혜를 보겠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뭐냐면 부당한 손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내 가까이 있는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호소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부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불신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경찰관, 검사, 판사를 못 믿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나는 뭔가 피해를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이걸 알리고 호소해서 적어도 내가 불이익은 받지 않게끔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때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경찰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아마 해당 경찰관이 공정하게 제대로 법 집행을 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십시오. 전 그 말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난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신뢰가 이제 형성될 거라면 내가 청탁하지 않고 내가 기대지 않고 내가 호소하지 않고 그러한 실천들을 해나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게 우리 모두를 살리게 된다는 거죠. 쉽지 않죠.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에도 똑같습니다. 교육 문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미국과 똑같은 대학 입시 시스템을 만들어도 미국에서는 그것이 모두가 받아들이는 공정한 시스템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정시 비율과 수시 비율 어떤 식으로 조정하건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 피해를 입는 자와 이득을 보는 자 사이에서 절대로 상대방의 존중이나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에게 직접 당장 나에게 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생각하고 주장한다. 이런 말씀을 교육 전문가에게 주시더라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당국의 노력입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교육 관련 법을 만들고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고 제대로 된 정의롭고 공정한 입시제도와 대학평가 시스템이나 대학의 서열을 줄여나가고 차차 없애나가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그래서 예측 가능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이 방향으로 가니까 이거 바뀌지 않을 거야. 여기에 수능하고 준비하고
노력을 하자. 이러한 태도를 만들어 드려야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저도 부모이지만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에 대한 인식과 노력, 기대,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하고 좀 더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제 좀 바꿔나갈 때가 되지 않았냐는 거죠.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것은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내 자식이 사람 취급 못 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 필요한 직업 못 찾을까봐, 그렇죠? 그게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 순간 좋은 직장 찾고 좋은 결혼을 해서 안정될 때까지는 부모의 삶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자녀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러니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잘 되겠지? 국가에서 뭐 어른이 알아서 잘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런 교육제도에 대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교육 또는 공교육, 교사단체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질 않죠. 다양한 형태의 한쪽으로 치우친 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학부모님들께 제공을 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혼란이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초래가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렇죠? 세계 모범 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성분들도 아마 동의하기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제 발표된 UNDP의 성평등 지수는 처음으로 우리가 세계 10위권에 올라섰습니다. 다양한 지표들을 일단 좀 보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너무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반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천천히 과연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될까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좀 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는 그런 방향의 좀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첫 번째 정치와 행정이 공정성을 향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것.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노력할 그런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5분 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정의적 존재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사회적 존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뇌신경과학, 심리학에 의하자면 인간을 움직이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핵심은 보상중추에 있거든요.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강하게, 공고하게 만족시켜주는 나의 만족감과 성취감과 행복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만족시키는 것은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그만큼 나에게 정당한 대가와 보수가 있을 거야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가장 안정되게 늘 실패 없이 만족과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그러한 전제 하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그렇죠? 연애 감정을 느끼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 여행을 하고 그럼 부가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의 기쁨과 만족감을 줄 겁니다. 하지만 항구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보상은 공정성이라는 거죠. 정의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 내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게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가족과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불이익
불공정, 선생님한테 차별받고 이러면 그게 내가 가진 뭐 재물이나 행복이나 성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비록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정말 서럽고 너무나 억울한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그게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정의와 공정함이라는 것을 가벼이 여길 수도 없고 함께 달성해야 할 공통의 목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너무 쉽게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야. 너무 쉽게 자유한국당이 정의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딴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와 다른 것은 적으로 삼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논리적으로 무조건 상대방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논리만 다 개발해서 이야기하고 그게 처음 느끼기에는 단순하고 행복하고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고 이런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이 보상 시스템, 대뇌의 시스템에는 묵직한 미해결 과제와 숙제와 답답함과 불만족을 늘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이제는 조금 좀 덜어버리고 좀 치열한 고민과 함께 토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정의를 찾아내 나가는 그런 과정과 노력을 이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이 다 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예, 저 뒤쪽에 계신 분.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의 청년 권리 당원으로서 이제 청년의 시선에서 제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예. 2018년의 정의는 아마 일상생활에서의 민주화의 확산, 그리고 아마 경제적 안정과 또 일반 유권자들의 번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Sales can fix all the business proble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에 만약에 판매량이 일정하게 보장이 된다면 회사에서 또 기획, 연구, 인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건 미국식의 어떤 그런 그 관리 방식이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고 또 4년 뒤에는 또 대선이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어쨌거나 유권자들을 만족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많은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우리 진보 세력들은 경제라는 이슈에 대해서 항상 배제되어 있는가? 그래서 진보 진영은 민주적이고 정의에 가깝고, 그렇지 않고 반대 진영은 또 산업화, 또 경제적인 그런 번영을 상징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 타이틀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적 여건을 봐도 80%의 지지율이 6개월 전에 있었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봐도 산업의 변혁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자본 위주, 아니면 기술 위주의 그런 그 산업화 시대에서 지금은 정보하고 지식, 이런 쪽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싫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벤처 쪽에 있고, 또 저희가 만드는 그런 모델들도, 비즈니스 모델도 아주 많은 것들을 자동화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적게는 몇천 명, 많으면 몇만 명의 일자리를 이제 자동화시키는 그런 일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그 끝에서 느끼는 거는, 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뭐 영어, 중국어, 아니면 뭐 대학의 어떤 브랜드 네임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젊은 시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창의성과 또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이런 걸 힘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짧게 해주시겠어요? 네네. 예. 강의가 아니라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 정책 분야에서는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볼 수 없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시기적으로 봐도 지식과 어떤 정보와의 이런 산업 시대가 오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 정면 승부를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실래요? 예,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인상이다, 분배 이런 거 말고 신기술 쪽에 그 예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패러다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예, 예를 알겠습니다. 들면 예. 일자리 상판을 하나 두는 게 아니고 일자리 상판 옆에 뭐 청년 창업률이라든지 지식경제 산업의 발전률이라든지 이런 상판을 세 개를 동시에 둔다든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기 박정희의 어떤 그 산업 계획들도 저는 마케팅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왜 그걸 하지를 못하냐? 여건도 되고 인력도 충분하고 외부적인 80% 지지율도 있는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추가적인 이야기 없죠? 네. 그 핵심이죠? 네. 좋은 말씀이고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그 청년 벤처, 그 창업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 전반에 어떤 그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그 소회가 함께 그 들어가 있는 좋은 질문입니다. 제안도 좋은 제안이고요. 다만 그게 이렇게 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도는 다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 앞서 인용구로 주신 세일즈가 그 기업의 인사 기획 또는 물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포장하고 홍보하고 영업해서 수익을 잘 올리면 기타 다른 것들이 자동적으로 동반해서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영학적인 기업 내에서의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대로 우리 정부나 국가에 다 적용만 된다면야 똑같이 운영하면 되겠죠. 그런데 기업 스타일로 국가를 운영해 봤던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겪었던 우리의 참담한 패착도 우리가 봤고요. 공공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정부와 국가의 운영과 기업의 운영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두 번째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자리만이 아니라 벤처 창업 또는 기술 투자 이러한 지표들을 놓고 국민들께 보십시오. 이렇게 나아지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일자리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가 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제조업이나 재벌 중심이 아니라 창업과 벤처 중소 중심으로 잘 전환되고 있으니 우리가 조금 잘 기다리면서 협조를 하자. 이런 소비자들이나 경제 주체들의 인식과 태도를 이렇게 수능적으로 가져가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 생각을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그런 노력들을 해왔죠.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마케팅이나 홍보만으로 국가 경제 전반이 장기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렵고 힘든 부분들, 이 부분은 실제로 어렵고 힘든 것처럼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80% 지지율, 60% 지지율이 있을 때 좀 더 가열체 경제 부분에 우리가 경제 중심입니다. 뭐 진보라고 해서 경제에 소홀한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투자하고 창업하고 이 부분이 잘 돌아갑니다라고 이제 많이 그 홍보를 해드리고 했었더라면 그 당시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 생겨난 기대 효과로 인해서 이후에 만약에 지표가 또 떨어지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또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자동화 말씀하셨는데 자동화와 함께 가는 것은 또 인력의 감축이라는 또 다른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들이 아마 청와대에서는 다 가만히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 부분이 꼭 세일즈 혹은 뭐 영업이나 마케팅만의 그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외국의 그 국제적인 경제 동향도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자동차에 심각한 그런 타격도 있고 분명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필요도 있고 맞서 싸우고 국민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설득도 하고
이럴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상당히 좋은 제안이고 좋은 질문이시기도 한데 그 뭐 제가 청와대 경제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걸 그대로 뭐 받아서 이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이제까지 저도 그 정부와 청와대 경제 정책과 경제적인 그 어떤 홍보 이런 부분들 지켜보면서는 고민이 많겠구나 하는 것들은 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느끼시는 부분들을 그대로 또 반영해서 보여드리지 못할 어려움들도 또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 투자 여력 그 확보 측면에 있어서도 쉽지 않고 그 벤처와 창업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지표가 아직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조금 이제 이 고통의 기간을 지나서 중소기업의 상황이 좀 나아지고 벤처로의 인력도 좀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 기술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그러면서 성과가 도출되는 그때 오히려 이렇게 사실은 국민 여러분이 좀 기다리시는 동안 이런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또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보수가 이야기하는 성장이란 것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성장이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에는 공정함에 대한 강조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수가 늘 이야기했던 성장은 뭐냐면 지표적 성장이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냐, 그렇죠? 그리고 GDP가 얼마 높아졌느냐, 그리고 취업률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근데 그러한 아까 박정희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전두환 이후 보수 정권에서 했던 그러한 성장들의 이면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은 또 우리가 늘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격차의 문제가 계속 있고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고 장시간 노동에 그리고 근로 조건의 악화 이런 부분들을 견뎌내면서 피폐한 삶에 내쫓겼던 다수의 노동자들 이분들의 상황들을 우리는 분명히 안고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면서 가야만 공정한 경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성장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 GDP의 향상, 취업률의 개선 이거 못하겠다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겠다 하는데 공정성도 함께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공정성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고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그리고 세금이 자산과 소득이 있는 곳에 부여가 되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중에 지표가 좀 흔들려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과정들을 국민들께 여실히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죠. 보여드리면서 그럼 너희들이 경제에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보수들은 다시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처럼 성장 중심으로 가. 위기야. 이러다 나라 망해. 우선 대기업 중심으로 확 쏟아부어서 지표 끌어올리고 외형적인 취업률 높이고 그렇게 가야지 왜 자꾸 분배 얘기하고 공정성 얘기해. 뭐 이런 공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예상했고 감안해야 하며 그 가운데 우리는 성과를 내야죠. 그 성과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 쪽으로 다양성과 신기술로 역동하면서 새로운 그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발맞춘 세계 경제 기술을 선도하는 곳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성공을 할 것입니다. 그 과도기 상에서 우리는 사실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아픈 지적이고 다만 그걸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조금 더 경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불만족과 좀 어려움과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약자들의 그런 삶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약속드리는 게 있잖아요.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은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다. 내수를 끌어올릴 것이고 소비가 진작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걸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네. 답변 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추가적인 이야기 또 하기로 하고요.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예.
저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네. 그 중에는 정서불안이 눈에 훤히 보이고 분란을 자꾸 일으키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처음에 마음가짐을 잃고 자꾸 편견이 생기려 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사건 사고를 접하시면서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시고 책도 쓰시고 같은 목소리를 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격려와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들죠. 그리고 제가 겪었던 어려움은 어쩌면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 앞에 온 그런 다양한 문제를 가진 분들은 대부분 범죄자의 형태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뭐 케어하고 책임지고 함께, 사실 그분들 만나면서 느껴야 할 어떤 책임의 무게는 아마 선생님보다는 훨씬 덜 했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게는 숙제가 뒤따랐었죠. 결국 이 앞에 있는 이 범죄자도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고 싶었던 사람은 아닐 테고, 그러자고 태어난 사람도 아닐 텐데, 그가 겪고 거쳐온 그 삶의 질곡들, 또 그에게 가해진 주변에서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학대도 있을 테고, 주변에서의 따돌림도 있을 테고, 학교에서 폭력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냥 외면하고 그가 저지른 죄만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책임의 무게는 늘 따랐어요. 그것이 결국 뭐 정치로 궁극적으로 이어지게 한 것이고, 그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개별적인 범죄자, 그들은 피해자였을 때까지는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였다. 하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건 그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폭력 등의 범죄를 가하기로 결정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부터 그는 피해자적 지위를 상실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원칙과 기준을 가졌어요. 다만 그 개별적인 범죄에는 그렇게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결과적으로 범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회적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내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제 책에도 담겨 있고, 늘 한 번 한 번마다 범죄자를 대할 때 우선 피해자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범죄자가 겪었을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까지의 어쨌든 사회적 피해자로서의 자신의 아픔과 고통, 이 부분은 내가 비공식적으로 사적으로 감수하고 간직하고 가져가서 이걸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아서 결국은 사회 전체의 약자들, 그들이 범죄자가 되기 전에 피해자 신분에 있을 때 지원과 보호를 받아 선생님 같은 분에 의해서 따뜻한 보살핌과, 그래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피해자도 막고 피해도 막고 사회 전체가 좀 더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 번마다 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저는 응원과 격려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예. 딱 마지막 한 분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시간 관계상. 네. 요 앞에, 예. 네, 오늘 정의에 관해서 의원님이 강의해 주신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잘 들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국가 이미지가 한 번에 확 바뀝니다. 네. 그래서 한 번에 혼란기가 와요. 그리고 이번에 그 위안부 협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얼마 좀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문제라든지 보면은 보수 진영의 의원님들이 정말 좀 국회의원으로서는 공인으로서는 좀 하면 안 되는 발언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걸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본인들이 이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리고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당의 이미지나 본인의 이미지 때문에 이거를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밀어붙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거기로 인해서 그런 예민한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자꾸 소통에 있어서 트러블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의견의 컴플레인을 걸어서 혼란이 좀 더 커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정의인 거죠, 저는. 아주 그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에 우선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그 부분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칸트가 이야기한 뭐 정언명령 뭐 이런 것들 같은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피해자 주체인데 그 피해자분들의 의사 묻지도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국가가 마음대로 그런 굴욕적인 돈 뭐 얼마에 그 피해를 상쇄시켜버리고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협약을 어떻게 맺을 수가 있으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여당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은 어쩌면 그걸 다 옹호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씀도 하시고 특히 세월호 피해자분들께도 더 그렇죠. 그 이면에 있는 이유가 뭘까? 근데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인데요. 그 질문이 사실 핵심인데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정의에 대한 그런 그 내재적이고 인류의 공통적인 판단 기준도 있고 양심이란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갈구하는 대뇌 기능도 있지만 다른 쪽엔 뭐가 있냐면 합리화의 힘이란 게 또 있어요. 그 합리화의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것은 방어 기제예요. 나를 지켜내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절대로 이거 조심해서 깨트리면 안 돼! 라고 한 어떤 뭐 총자가 있다 우리 집안에. 근데 내가 모르고 깨버렸어요. 그때 아이가 느끼는 그 느낌은 뭘까요? 두려움, 불안이에요. 거의 이건 내가 죽는 거다. 분명히 우리 부모님 나 죽일 거다. 예, 마음만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 생명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그대로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제가 청지하 깼습니다. 이럴 수 있는 어린아이가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인간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합리화예요. 그게 방어기제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부모님이 그걸 받아들여주고 속아 넘어가지고 나는 살아나잖아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강력한 자기보호 장치입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들을 어린 시절에 하면서 들키게 되고 거짓말의 소용없음을 느끼게 되고 차츰 그것을 줄여나가고 정의에 대한 그런 태도를 만약 우리 사회 교육적인 시스템에서 설사 내가 죽더라도 그렇죠? 설사 내가 깨지더라도 설사 내가 모든 걸 잃는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태도를 어릴 때부터 많이 가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 전반이 조금 더 정의로워질 텐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부모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친구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자녀에게 부모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그 친구를 도와라 라고 하시는 부모님이 몇이나 계실까요? 대부분 아서라 말아라. 관여하지 마라. 모른 채 해라. 그건 네 일이 아니다. 선생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우린 그렇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허용받고 권장받고 교육받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죠. TV 토론이나 나가면 찬반 양론은 언제 한번 당신 말이 옳래요? 내가 틀렸네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그렇게 사회적으로 훈련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제가 그래서 면밀하게 한번 프로파일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자신들이 옳다고 느껴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고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정말 약자의 가슴 후벼 파고 짓밟는 말씀들을 정말 옳다고 느껴서 하실까? 아니면 속으로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당의 이익이나 다음에 선거 공천받는 이런 이익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죠. 대부분의 경우. 아주 그 비밀스럽고
보장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외부로 유출된다든지, 이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한 상태에서 대화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정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세월호 유족들께 많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가슴이 무겁고, 하지만 그 당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그걸 인정하고 함께 야당의 그런 가열찬 주장들에 동조하는 순간 우리는 다 망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었고, 국민 여론을 어쨌든, 막아내고, 또 우리 지지 세력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그 정치 역정과 일정을 겪으면서 자신이 원래 가졌던 그 전에 일반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그러한 가치 판단의 기준들을 자꾸 바꿔나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 스스로도 그 합리화가 자꾸 반복되다 보면 자신도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일부의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서 국가 위상이나 안보나 이게 흔들린다면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일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억누르고 반대하고 또 그에 동조한 불순 세력들 그 배후에 있는 자들 그들의 위세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해라는 걸 신념화시킨 분들도 일부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여야 간에 계속 제가 이제 시도하고 주장하고 요청드리는 것은 뭐냐면 특히 이제 초재선 젊은 정치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의 바탕을 둔 부분은 여야를 따지지 말, 정쟁을 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 간에 정쟁을 하고 경쟁을 해야 될 부분은 구분해서 열심히 싸우자. 이런 좀 신사협정 같은 걸 맺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되진 않았고 앞으로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상당히 초조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오늘 이렇게 가볍지 않은 주제지만 정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많은 노력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